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스트 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국내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 네. 자동차는 이분에게 물어보면 된다. 류빌리티 3프로TV에 떠오르는 얼굴 류종훈 기자님 처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앞건 채널에서 지금 자동차랑 그리고 모빌리티, 배터리 쪽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류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일보에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 유튜브 세계에 왔는데 어려워요. 요즘 방송 꾼이 다 됐습니다. 하루에 저보다 방송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네. 네, 그렇죠. 네. 저랑은 아주 오랜 거의 20년 지기. 진짜 2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네.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러게요. 네. 네. 참 그때 참 뽀송뽀송한 후배였는데. 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크 쪽 시장은 상반기, 하반기가 정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사실 자동차 쪽도 올해 이슈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문가 모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일단 2024년에 자동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3개. 탑3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탑3,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핫 이슈라고 한다면은 중국차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좀 많이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ER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많이 앞서가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사실 중국 내수에서만 통하는 차량이다. BYD 요 정도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럽이라든지 아세안 시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국내에도 조만간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 근처예요. 여기 근처에 BYD 첫 번째 1호 매장이 좀 있으면은 이제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제 BY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테슬라랑 판매 경쟁을 하는 중국 업체 아니면은 중국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파는 업체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동화 판매는 1위고요. 전기차로만 보더라도 테슬라에 못지않게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수 판매에서 내연기관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1등까지 올라간 업체입니다. 기존의 1등은 폭스바겐이었어요. 폭스바겐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서 글로벌 1등, 2등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 판매가 많이 줄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지금 BYD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믿다가 날아갔다고. 그렇죠. 네. 반대로 우리는 좀 빨리 좀 매를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사드 사태가 참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게 경기 좋을 때는 한 연간 1억대 시장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가 한 9천만 대 정도? 9천만 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한 1,400만 대 정도 보면 되나요? 전기차가 이제 작년에 10%를 넘겼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캐즘 때문에 어쩌면 그 계획이 약간은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1,400, 1,500만 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반 이상. 절반 이상으로 갔어요? 네,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파는 업체가 많진 않아요. 지금 봤을 때 현대차 아니면은 폭스바겐 요 정도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들 판매를 다 합쳐도 테슬라한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먹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BYD고 그리고 이제 BYD 못지않게 또 많이 파는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 전체로 봤을 때는 BMW나 벤츠, 폭스바겐 다 나오기는 하지만 전기차로만 본다면은 BYD와 테슬라가 쌍둥마차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뒤를 이어서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쭉 있고 그 뒤에 이제 현대기아가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전통차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차 팔면 적자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질문지 없는 건데 현대차는 전기차 팔아서 이익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지금 실제로 전기차 팔아서 이익 내는 업체는 진짜 2개밖에 없어요. 테슬라랑 BYD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BYD 같은 경우에는 잘 뜯어봐야 되는 게 PHEV 판매가 좀 있거든요. PHEV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약간 중간 형태인데 거기에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배터리를 많이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차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이는 아직 못 남길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지금 뭐 한 자릿수로 많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테슬라도 그 정도인데 다른 업체들은 전혀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차도 최근에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R&D 투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R&D냐면 내연기관에 대한 R&D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엔진 하나 만드는데 수조가 들어가요. 예, 그런 R&D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최근에 좀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전기차 판매로만 보면 네,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는 건 상황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올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중국 전기차의 위협. 이거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여전히 연결될 수 있는 건데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캐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성장 둔화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이제 기존의 100%, 70%, 60% 성장을 하던 시장이 이제 20%대로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좀 많이 꺾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중국을 빼면은 사실상 5%, 10% 이렇게 성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제를 많이 찾아야 돼요, 업체들은. 지금 소비자들이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전기차를 좀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체제는 결국엔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PHEV로 많이 가는 건데 특히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도요타랑 현대차가 여기서 굉장히 좀 큰 힘을 발휘를 한 건데 도요타가 이제 작년에만 하이브리드 한 240만 대, 1000만 대를 지금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거의 한 4분의 1을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요타가 최근에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더군다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픽업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막을 달릴 것 같은 오프로드 같은 그런 SUV 있잖아요. 그런 라인업에도 이제는 다 하이브리드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라인업에 하이브리드화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피를 하지만 친환경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경제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경제성 때문에 전기차를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면 전기차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많이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판매가 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 안 하고 건너뛰려고 했던 업체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볼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절대 우리는 전기차만 팔고 내연기관은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다 지금 없앤 상태고요. 폐지를 했고 다시 언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100% 전동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무산을 시키고 PHEV와 EREV를 지금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체가 예전에는 과도기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을 못하고 하이브리드에 머물러 있는 게 마치 경영 전략 실패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였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경쟁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은 하락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요? 배터리 가격 하락 안 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까지 많이 쌓여 있었던 적자를 어쨌든 지금 수익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살 사람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많이 샀어요. 보조금 없이는 안 커지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이 이제는 전기차 기피 현상 또 화재도 많이 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국내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많이 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반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뭉친 걸 수도 있는데 좀 안전하고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전고체.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는 뭘 써요? 하이브리드는 보통 이제 니켈 수소 배터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NCM 같은 그런 이제 삼원계 배터리도 지금은 쓰고 있고. 니켈 수소가 좀 더 삼원계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니켈 수소가 안전성은 높은데 근데 확실히 출력이 약하죠. 출력은 약하고. 네. 그러게 니켈 수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도요타. 도요타. 네. 도요타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했던 게 니켈 수소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 하이브리드 계열은 다 그쪽으로 갔었고 우리는 이제 NCM이라든지 이쪽 리튬 계열로 지금 많이 와 있죠.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신형 산타페부터 들어간 그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랑 이제 같이 좀 합작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기술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됐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이제 조금씩 나눠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니켈 수소를 조금 더 쳐줬는데 이제는 리튬 계열이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확실히 이게 또 출력이라든지 주행거리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가벼우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건 확실히 리튬 계열이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리튬 계열로 지금 이제 점점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도 불이 나나요? 하이브리드도 불이 나죠. 불이 안 나는 자동차는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연기관이 오히려 불은 훨씬 많이 나요. 훨씬 많이 나는데 이제 보도가 잘 안 될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나는 거랑 비행기 사고 나는 거는 그쵸. 사람들이, 예. 네, 비행기 사고 나면은 막 이만하게 나오지만 그렇죠. 뉴스 보면 혼자 네.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는 웬만해서는 보도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약간은 전기차의 성장이 조금 주춤해졌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뜨면서 이게 일본 업체들은 사실은 천운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닛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 전환을 되게 좀 잘 못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닛산은 리프라고 하는 엄청나게 전기차 1세대를 선도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테슬라 이후 시대에서는 완전 지금 묻혀버렸거든요. 기술 개발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르노, 닛산 그 이제 그룹 경영 간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 약간 좀 자만했다고도 볼 수 있고 R&D가 거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던 상황이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기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다는 사실 일본의 3강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게 혼다일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잘 되게 되면서 닛산은 여전히 좀 어려운데 혼다는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근데 혼다가 그때 머리를 또 잘 쓴 게 하이브리드는 우리 기술력이 있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아직 없으니까 이 자체 개발할 동안에 그러면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업체들과 우리가 그러면 협력을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LG라든지 G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랑 지금 협력을 했고 거기에 지금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올해 3분기 때 출시한 프롤로그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분기 때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었어요, 판매량이. 그러면서 혼다를 미국 시장에서 살려준 차량으로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껍데기만 혼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다 LG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럼 LG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나요? 그걸 통해서? 그렇죠. 당연히 많이 볼 수 있죠.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이랑 얼템셀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얼템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랑 플랫폼이랑 모터랑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다 LG 거예요. 실제로 지금 GM의 신형 전기차들도 자동차적인 기술은 당연히 GM이 개발을 하지만 전동화적인 기술은 대부분 LG가 가져가고 있고. LG 전자,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 화학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IVI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인포테인먼트.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LG전자, 텔레매틱스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LG도 이번에 좀 많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유럽 쪽은 PHEV 쪽이 되게 많이 핫했잖아요. 네. 사실 그 유럽 외에는 PHEV가 거의, 저는 국내에서 PHEV 거의 못 봤거든요. PHEV 쪽은 어떤가요? PHEV가 사실 국내와 해외가 굉장히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요.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안 팔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뭐 PHEV 얼마나 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HEV 하이브리드 거의 없고 사실상 PHEV가 많았고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타나 현대차 방식의 구동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 시동을 건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기에 좀 전력을 보충해 준다든지. 아, 구동에는 네. 작동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뭐 인포테인먼트나 나머지 이런 쪽 전기 네. 작동을 위해서. 네. 그렇죠. 디바이스 작동을 48V 위해서. 시스템이 들어간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거든요. 아, 그렇게 조금 많이들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PHEV인데 왜 유럽에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없었냐면은 유럽은 디젤이 많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디젤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기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구조도 복잡하고 이걸 맞추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벤츠가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바로 폐기했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전기차의 위협,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의 부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는 폭스바겐의 몰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몰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이제 아르고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포드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여기가 없어졌거든요. 파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그냥 이제 그러면은 폭스바겐이 카리아드로 흡수를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카 SDV를 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R&D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질 때 그때 폭스바겐이 힘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은 MEB 플랫폼이 굉장히 불안정한 플랫폼이고 이게 진짜 과도기적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MEB 플랫폼이라고 하면 많이들 이제 스케이트보드 방식의 테슬라라든지 그렇죠. EGMP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폭스바겐의 내연기관용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를 개량해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요, 사실. EGMP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국산차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전기차 플랫폼 중에서는 탑으로 꼽아주는 게 EGMP인데 MEB가 그때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폭스바겐이 먼저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가는 거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차량이 나와 보니까 ID3, ID4 이런 차의 성능이 아이오닉 5라든지 EV6랑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폭스바겐은 브랜드가 많잖아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몇십 개 브랜드로 쫙 뿌리면은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멀티 유즈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뿌린 게 다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기술이고 뭐가 다 중요한데 완성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취재하실 때 항상 우리가 아무리 부품을 해봤자 세트에서 그렇죠.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가 결국에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가 생각보다 떨어지니까 그게 안 좋았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죠. 중국 시장 내에서 폭스바겐이 지금 몇 개의 합작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는 폭스바겐이 사실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연기관을 기술을 배우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합작사를 해서 계속해서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뭐 베이징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택시로 막 이렇게 폭스바겐 제타 같은 걸 다 사주면서 엄청나게 키워줬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중국 업체로 다 갈아타는 거죠. 그 이제 먼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업체 대 업체로 봤을 때 폭스바겐은 이제는 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훨씬 싼 중국차가 있어. 비슷한 성능인데 물론 뭐 엄청 비슷하진 않지만 한 80%의 성능이 나오는데 가격은 반값도 안 돼. 중국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야 그래도 안전이 중요해 자동차는 안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이거는 쌓이잖아요. 노하우라는 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되다가 한 90% 정도 올라왔을 때쯤에 갑자기 전동화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은 얘네가 더 잘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중국 정부가 예전에 이제 그 정부 자체에서 봤을 때 전기차랑 배터리랑 이쪽을 굉장히 핵심 산업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쫙 뿌렸어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쫙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인재들이 대부분 뭐 테슬라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기차의 실력을 높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거시 업체로 많이 뻗어나가면서 중국 전기차의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더 싸고 더 좋은 게 우리 국산차인데 왜 폭스바겐을 타냐? 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 폭스바겐이 몰락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게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 싼 차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비싼 차를 판매해야 되는 미국 시장에서는 디젤 게이트 이후부터 지금 여전히 10년째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유럽 차들이?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디젤 게이트 이후에 이제는 빅4, 빅3 할 때 폭스바겐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폭스바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R&D도 안 좋아지고 단지 유럽에 그냥 맹주로만 이제는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되게 운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넘버 3의 위치에서 넘버 2를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뭐 2024년 이슈 3개 전망했는데 분량이 한 회차 분량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 우리 류종은 기자와 계속해서 2025년 이슈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4년 이슈 3개를 점검했는데 한 회차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2025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세 개만 꼽아볼 것 같은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건 역시 트럼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사실 자동차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관세와 과세 정책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차를 막겠다는 명목이 있지만 보편 관세까지 때릴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짐을 하나 얹게 되는 거거든요. 10월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자동차가 11%, 네. 반도체가 23%.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기계류 같은 것들, 막 요즘에 변압기, 뭐 변전기 네. 이런 거 들어가는 게 7%.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 미국 쪽의 지금 핵심인 것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게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벌어들이죠. 맞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벌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뭐 요즘 환율 효과 때문이긴 한데 대미 수출로만 만약에 따져보잖아요. 네네. 대미 수출로만 따져보게 되면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35%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 보편 관세가 만약에 얹혀진다고 하면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 이제 공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멕시코 공장을 활용해서, 이런 거 좀, 또 커버가 안 되나요?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거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계획을 하고 있었죠. 네.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엘라바마 공장이 있고 네. 기아는 조지아 공장이 있고 지난달 10월 달부터는 이제 조지아의 HMGMA라고 해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한 1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여기서만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보완이 될 거냐? 그게 안 돼요. 저가 차량들 있잖아요. 싼 차량들. 네네. 싼 차량들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비가 비싸니까. 네. 멕시코로 지금 많이 돌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아가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인데 거기서 지금 K3라든지 뭐 리오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뭐 프라이드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 만들어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는 멕시코에게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보내는 게 크게 지금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일단 USMCA도 무력화. 그렇죠. 네, 뭐 USMCA는 이제 나프타 예전에 그죠? 맞아요. 나프타가 네. 이제 USMCA 된 건데 그것도 이제 무력화해 버리겠다는 거고. 사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결국 달러를 벌어오는 건데 네.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팔면 달러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 수준이 낮아지고 현대차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현대차가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지금 IRA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게 플립 판매. 법인차죠. 이제 법인차라든지 렌터카 판매를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택시 굉장히 깡통 트림 들어가고 싸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똑같이 판매를 해서는 이게 대량 구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지금 IRA 보조금 받고 있단 말이죠. 7,500불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이 아니죠. 트럼프 팀에서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없어진다. 이러면은 우리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대차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빠질 건데 지금 증권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분석하기로는 2에서 3%포인트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고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5%포인트까지도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현대기아가 지금 이제 합쳐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지금 이제 5대 그룹 안에서 봤을 때 토요타 다음으로 높거든요. 토요타가 지금 한 10.7% 정도 나오고 현대가 한 10.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다. 난다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주가가 좋은 게 사실은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달러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수익률이 꺾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 이슈는 이것도 약간 트럼프랑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LA 출장 갔다 왔거든요. 네. LA를 가면은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구글의 웨이모 원 아시죠? 네네. 그게 지금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쫙 옆으로 길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운타운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도 막 신기해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찍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타보니까 일단 저렴해요. 같은 구간을 봤을 때 우버랑 비교를 하면은 한 30에서 40% 저렴하고 오, 엄청 싸죠.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많이들 걱정하는 게 다운타운 그 혼잡한테서 걔가 운전 잘 하냐? 라고 하는데 엄청 잘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보 운전자보다 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만큼 해요. 약간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 지금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보다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 요즘 전기차 택시 타면은 뒤에서 막 울컥울컥해서 그렇죠. 멀미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탔던 차도 전기차거든요. 제기어의 전기차인데 울컥울컥한 거 전혀 없고요. 또 이제 제가 되게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 있잖아요. 비보호 좌회전에 미국은 굉장히 많은데 안 비켜주거든요. 양보를 안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움찔움찔해서 가는데 그 차는 라이다가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 거, 가까이서 오는 걸 다 계산을 해서 정말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웨이모가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여기 교통체증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는데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돼서 원인이 아니에요. 노란불 들어오죠. 속도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보호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난 직진을 해야 돼.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바로 피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도 웬만큼 운전을 잘하는데 자율주행이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택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지금 구글 웨이모처럼.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구글, 그리고 현대차의 모셔널, 그리고 이제 GM의 크루즈, 그리고 아마존의 죽수 요 4개 회사가 지금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는 2026년부터 지금 사이버캡을 활용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는 일단 시범사업조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이버캡에 들어갈 기술을 기존에 지금 판매가 되어 있는 모델 3, 모델 Y 이런 차량들에게 이제 OTA를 통해서 넣어줘서 이제 그걸 한번 돌려보는 걸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테스트니까 돈을 받고는 안 하겠지만 예전에 테슬라가 처음에 공언했었던 이제 우리 차를 사면은 본인들은 차를 안 타는 동안에 차가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테스트 해보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현대차가 모셔널이 있는데 최근에 웨이모랑 손을 또 잡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투트랙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모셔널과 웨이모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OEM처럼 공급을 해준다. 차량 공급을 해주는 거고 모셔널은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 택시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지 카카오 택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타는 거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아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프트라고 하는 업체랑 우버랑 지역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나눠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모셔널에는 이제 아이오닉5 자율주행차를 거기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모셔널은 현대차와 모셔널이 만든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차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는 차만 공급을 해주고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나 라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구글 웨이모가 만든 게 이제 얹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자기들이 최적화해서 이제 현대차를 쓰는 거고 지금 제가 제 관심 있는 부분은 반도체 이제 두뇌 칩인데 사실 현대차의 두뇌 칩을 지금 짐 켈러라는 반도체 설계 전설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2026년도 이후에 나올 차에 적용될 예정이고 2026년이 사실 더 중요해요, 내년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 이제 첫 번째 SDV가 나오게 되거든요. 페이스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칩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뭐 베타 버전 정도가 되는 칩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테슬라보다도 좀 더 이제 더 컴퓨터 같은 그런 SDV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OS를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지금 현대차 그룹에 있는 42 하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짐 켈러가 설계하는 칩은 42.의 OS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될 예정이죠. 칩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OS가 이제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에서 지금 가장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곳이 42-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가장 비싼 개발자들을 지금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OS랑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진행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OS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OS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산업 전문가로서 좀 네.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이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우리가 API에서 최적화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네.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그 멀티 OS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뭐 기술 유출이라는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 갈수록 개인정보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갈 거고요.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로 갈 건데 그걸 제외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훨씬 호환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앱을 다운받아서 깐다든지 O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많이 넣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같은 걸 넣을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체적인 기술은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패권을 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테슬라처럼 너무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했던 소프트웨어 부분이 고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지금 그런 전망들도 많습니다. 이게 애플이랑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압도적인 지금 판매량도 있고 그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자동차 OS라는 거는 물론 나중에 되면 전기차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전기차만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차도 있고 내연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파워트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가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그래서 한때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지금 판매를 하고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사업화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본인들만의 그걸 좀 구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엔 주제를 OS랑 AP, 뭐 하드웨어 시스템을 한번 잡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두 개 말씀하셨는데. 네. 자율주행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네네. 중국 차들입니다. 네네. 이게 세 번째 주제도 제가 사실 중국 차를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세 번째 이슈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아까 전기차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다면은 사실 중국이 자율주행 쪽이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은 미국보다도 자율주행 택시를 더 많이 돌리고 있어요. 이게 다들 잘 모르시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로 익숙한 우한시 아시죠? 그렇죠. 네. 우한시가 코로나만큼 유명한 게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죠. 거기는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거든요. 음. 모든 중국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 어딜 가느냐? 거기 우한시를 갑니다. 거기는 약간 특화 도시다 보니까 규제도 별로 없고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많이 돌려보고 이제 인근에 있는 선전시라든지 심천이라든지 이쪽에 막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상하이, 북경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상용화를 준비를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바이두 아시죠? 네. 바이두에 있는 아폴로라고 하는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아폴로를 이제는 로보택시로 지금 만들어서 거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로보택시 쪽에서는 지금 바이두 아폴로가 제가 알기로는 웨이모보다도 훨씬 많이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용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 위라이드라든지 포니 A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금 로보택시를 돌리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근데 이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택시도 택시지만 내 차가 자율주행하는 걸 되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상용화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벨 3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레벨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자율주행차야. 레벨 2.999가 아니라 레벨 3 이 정도 수준인데 그냥 레벨을 상관없이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아이톤이라든지 럭시드라든지 전기차 브랜드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차적인 특성보다는
이 차는 진짜 컴퓨터 같은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SDV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게 지금 화웨이에서 만든 전기차들 대부분이 그렇고 그 차량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 램프 빠져나가고 차선 변경하는 거 되게 신기했잖아요. 옛날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보면서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하는 전기차들을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일단 그러면 우리 뭐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굳이 이걸 시스템적으로 따져버리면 인지라는 영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센서를 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 많이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전기차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떨어지니까 하드웨어를 좀 많이 발라가지고 돈으로 막 커버한다 이런 인식이 좀 많았었고 이제 판단이라는 영역은 결국 AI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소로 봤을 때 중국이 갑자기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하게 된 부분은 어디가 가장 뛰어났다고 보고 있나요? 일단은 중국이 센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걸 이제 센서도 자국으로 내재화를 많이 해버린 건가요? 다 내재화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 세계 최고 기업 하면은 벨로다인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벨로다인 주인이 중국 회사예요, 이제는. 그리고 벨로다인보다도 더 많이 파는 회사가 이제 허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중국 회사고요. 팔렸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DJI 아시죠? 뭐 오즈모라든지 네네. 드론 돌리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라이다 가격을 거의 10분의 1 밑으로 지금 낮춘 라이다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회사 라이더도 파나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드론에는 라이다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식하는 기술을 자동차용으로 만든 건데 그게 지금 굉장히 스타트업 쪽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기존 벨로다인보다는 가격이 10분의 1보다 더 싸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 중국 제품보다도 반값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중국 라이다보다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성능은 99% 정도 나오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쨌든 센서를 자국화를 많이 내재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됐고요. 많이 떨어졌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AP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중국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굴기가 어딨냐 중국이라고 했는데 조용히 해왔던 게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쵸.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자동차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설계 기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이실리콘이라는 이제 화웨이 자회사도 굉장히 뛰어난 설계 그렇죠. 업체였고 네. 지금 화웨이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또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샤오미가 진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로 구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샤오미 SU7을 통해서.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했지만 자율주행 레벨 3, 4 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내년부터 아마 배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더라도 화웨이 못지않게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굴기가 감춰져 있었던 게 스마트폰에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카, 자동차로 이제는 넘어가면서 중국차라고 하면 예전에 그냥 싼 차, 싼 게 비지떡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 내에서 이미지도 테슬라 왜 타냐? 이것 우리 거 타지. 약간 이런 지금 인식이 생길 정도로 약간 좀 하이테크 영역이 됐다고 이야기가 합니다. 결국 로봇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산업의 저변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게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데이터 주도권도 좋은데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것도 허들도 낮다 보니 그렇죠. 네, 기업들이 참 정말 그러면 미국이 죽기 살기로 어떤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를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중국 쪽이 저렇게 빨리 제가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제가 CS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 쪽 사람들 만나봤을 때 제일 놀라는 게 유니트리를 포함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의 그런 로봇을 만드는 하드웨어 능력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못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두뇌잖아요. 그쵸.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과 AI가 소프트웨어가 이 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이제 어떻게 융합시키는 기술이 진짜 잘 돼 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규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하면서 커진 산업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뭐 피규어 AI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못하는 부분들을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싸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유니트리가 지금 되게 좀 핫하긴 한데 제가 로봇 이야기 잠깐 드리자면은 걔네가 만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제 옵티머스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작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조차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휴머노이드 쪽 분야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상상이 하나 드는 게, 저걸 전 세계에 뿌려서 백도어를 심어 놓으면 어떡하. 지금 뭐 중국산 그 CCTV 네. 때문에 이제 이슈가 많은데, 그렇죠.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네, 좀 새로운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전지, 우리 제일 궁금해하는, 네.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말이 조심스러운, 제가 2차 전지 코멘트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1년 6개월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전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원 기자와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류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율주행차, 로봇, 정말 우리가 향후 중요한 먹거리인데 중국의 위협이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뛰어넘는 성장 산업이라고 기대했던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이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우리 채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저는 류 기자가 생각하는 냉정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 2차 전지 상황, 네.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많이 위험하죠. 사실 진짜 위험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작년, 작년 사이에 좀 좋다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품이 세트를 압도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산업 초반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 회사라면은 세트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ASML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은 그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라고 하는 기술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생산 능력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렇죠. 개발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 거고 하려고 하는 건데,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했습니다. 하이니켈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비싼 배터리를 판매를 했고, 이제 고급차에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싼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터리도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다 비싼 거예요. 지금 2028년, 30년까지 수주해 놓은 물량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수주 물량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2028년도부터 공급 들어가야 되는 게 신규 수주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ATL, BYD, 뭐 CALB 이런 지금 회사들이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고, 자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거의 뭐 잠식 당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미국 업체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스텔란티스, 포드, GM, 빅3라고 하잖아요. 거기 다 우리 배터리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교차로도 써요. 원래 GM은 LG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삼성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삼성을 썼던 리비아는 이제는 LG를 쓰기로 했고, 이러면서 막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켜내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시장의 과반 이상이 CATL과 BYD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3사를 합쳐봤자 30%가 안 됩니다. 점유율이 엄청 낮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파나소닉 빼고 다 또 중국 업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70% 가까이가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찔한 거죠. 그래도 몇 년 전도 아니에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0대 50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점유율이 순식간에 빠진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먹어야 되는 훨씬 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점점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지금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업체가 국내 3사가 있잖아요. 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SK온 있고 삼성 SDI가 있는데, 네네. 세 회사 중에는 그래도 제일 상황이 나은 회사가 누가 있나요? 그나마 이게 비슷비슷한데 네. 좀 나은 곳은 네네. SDI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투자를 덜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네네. 물론 뭐, 약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 SDI가 운이 좋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투자를 좀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미리 돈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렇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엄청 왜 이렇게 먹었죠. 투자를 안 하냐. 네. 아, 뭐 의사결정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분 이야기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거고, 최소한의 투자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지금 쌓고는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고체 쪽, 그리고 이제 46파이라고 하는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쪽 기술력이 워낙 좋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공급사들이에요.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해봤자 공급한 업체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지 그 셀업체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LG가 좋았던 거는 테슬라, GM, 현대차 이런 데 많이 공급을 했던 거고 그들이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LG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그렇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로 거의 많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롱레인지 일부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롱레인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스탠다는 전부예요. 전부 다 지금 CATL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탠다드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CATL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고객을 LG가 요즘 좀 힘든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런 거고 SK1 같은 경우에는 SK1은 참 제가 참 안타까워요. 사실 그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생산 기술. 네네. 흔히 말하는 수율을 잡는 기술 있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좀 불이 덜 난다는 인식도 있었잖아요. 네, 안전성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폼팩터가 너무 약합니다. 폼팩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콤팩트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 원통형, 각형, 파우치 뭐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폼팩터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파우치를 많이 했죠. LG와 SK온이 거길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켈 파우치형이 우리의 주력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해지는 게 무게를 덜면서 그리고 이제 멀리 갈 수 있고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셀 모듈 팩으로 가는 단계를 줄이는 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듈 단계를 지금 뺀 셀2 팩 그렇죠. 혹은 셀2 샤시, 셀2 바디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파우치형 배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라면 봉지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 쭉 끄면은 바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조금만 깊이 뭔가 송곳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하면은 막히면 불나죠. 바로 불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셀2 바디라든지 셀2 팩으로 갔을 때는 모듈 단계 없이 이것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차세대 전기차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이게 우리는 셀2 팩으로 만들 수 있는 폼팩터를 원하는데 SK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LG만 하더라도 원통형 있죠, 파우치형 있죠, 이제는 각형도 거의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는 없는데 그렇죠. 원통형과 각형이 각형이 있고요. 그런데 SK온은 지금 파우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수주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현대차 그룹이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에서 모듈 팩하는 공정이 있고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SK온 걸 받아서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만약에 셀2 팩으로 갔을 때 지금 셀2 샤시라고 하는 기술을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갖고 오는데 이거를 SK온 걸 못 씁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도가 됐는데 GV90이라고 하는 차량이 이제 2026년도에 나오잖아요. 거기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SK 걸 쓰고 싶지만 SK 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형 쪽에서 잘하는 지금 이제 그 삼성 SDI 배터리를 쓰기로 한 거고 똑같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폼팩터가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사를 그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SK온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3프로 TV 나가서 네. SK그룹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준우 선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SK 최태원 회장이 쎄복이 있다. 나는 SK 하이닉스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SK 오늘 보면 이게 또 사람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SK 그룹 잘 기억해 보시면은 네. 이노라든지 합병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합병 자체가 SK온 일병 살리기 살리기 구하기였어요, 진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룹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이닉스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 인수 잘해서 지금 엄청 SK가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먹거리가 사실 배터리인데 이거를 지금 시기만 잘 버티면
어떻게든지 SK를 먹여 살려줄 그런 산업인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미래 기술을 봤을 때 조금 늦습니다. 조금 그래서 약간 우려가 많이 되죠. 일단 뭐 2차 전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울하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냉정한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셀 업체는 이렇다 치면 이제 4대 소재, 양극재하고 음극재, 네. 뭐 분리막, 전해액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밸류체인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쪽은 뭐가 있나요? 아, 그래도 우리 그 밸류체인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셀 빼고 밸류체인은 괜찮습니까? 네. 이게 우선순위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네네. 기술적 혜자가 있다라는 네네. 말이고 당연히 어렵죠. 산업으로 네네.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네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중국 자체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는 무엇보다도 소재에 들어가는 그 광물을 다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하게 또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좀 특혜라든지 말 그대로 그러면 소재 원재료에 대한 지역 표시제 같은 것들이 된다 그러면 네네. 결국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기회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특히나 이제 양극재.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하이니켈이 뭐 많이 약해질 거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긴 하지만 LFP 때문에. 근데 고급차 그리고 이제 고성능 차는 하이니켈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좀 아직까지 괜찮고 중국 쪽 배터리에도 납품할 수 있는 건가요? 하이니켈은? 하이니켈 못합니다. 못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CATL도 지금 NCM 배터리를 만들긴 하거든요.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 잘 만들어요. 이제 걔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만드는데 아직까지 9반반이라든지 아니면 9.5라든지 이런 굉장히 초하이니켈은 아직은 못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언제 따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전구체랑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앞세워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고부가 가치로 가는 쪽에서는 괜찮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LG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게 미드니켈이에요. 미드니켈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523이라든지 뭐 53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제 배터리인데 니켈을 50%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니켈을 50%로 낮추면 주행거리가 줄고 출력이 줄어서 조그마한 차이밖에 못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 이제 코발트를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서 이제 그 부분에 다른 광물을 넣어서 이거를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코발트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네, 코발트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이걸 또 낮춰야지만 사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광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발트를 낮추는 기술을 지금 LG 엔솔이 굉장히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그 LG 화학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조만간 상용화 될 겁니다. 그게 상용화가 되고 나면은 LG는 사실은 조금 숨통이 트일 겁니다. LG 화학이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죠. 둘 다. 둘 다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니켈 말고 팔 수 있는 게 LFP를 가야 되는 건데 LFP를 지금 르노가 사주기로는 했지만 르노 전기차가 많이 팔릴까?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럽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미드니켈로 가서 이제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국내 업체들로 많이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미드니켈이 나오면은 지금 우리는 LFP 말고 이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LFP가 가격 경쟁이 되는 정도인가요? 네. LFP보다 많이 안 비싸집니다. 어. 물론 뭐 LFP보다 싸게는 못 그렇죠. 만든대요. 네. 싸게는 못 만드는데 그래도 뭐 한 10% 20% 정도 더 비싸지만 그래도 성능은 훨씬 더 충분히 좋게 살만한. 낼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작은 전기차, 싼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200km, 300km 가면은 안 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차만 작아졌을 뿐이지 얘도 부산 갈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지금 원하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지금 맞춤형 배터리가 미드니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드니켈 그럼 관련 밸류체인은 LG 화학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 밑에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적인 곳은 LG 화학으로 지금 알고 있고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그쪽은 관심은 별로 없는. 네, 아마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는 여전히 하이니켈 쪽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서 확실히 조금 잘하고 있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밸류 체인도 그렇고 공급량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다 중국 업체들보다 한 수 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동박 쪽도 괜찮아요. 동박도 보면 뭐 넥실리스라든지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가 맞고 이제 문제가 이제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많이 팔아야지 조금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단가 낮출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중국 업체들한테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술은 우리가 앞선 거는 네.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게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성차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우리가 중국처럼 싸게 공급을 안 하더라도 이게 많이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밑에 있는 셀 그리고 밑에 달려있는 밸류체인들이 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업체가 어떤 완성차 업체한테 이제 수주를 따내는지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게 산업 전문가니까 그냥 이제 뭐 이거 주가 상관없이 이 밸류 체인에서 주목할 기업들 한 3개만 말씀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주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SDI 삼성 SDI 네, 셀 쪽에서는 SDI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네네. 소재로 내려가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금 LG화학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석유화학 산업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은데 미드니켈 쪽이 괜찮아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LG화학이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에서 안 좋았지만 그 배터리 소재 쪽에서 조금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체인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뭐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진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을 빼고 나머지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류 기자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그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그냥 사업적, 산업적,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네, 이거 절대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아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한 4년 동안은 진짜 트럼프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기 2부가 되면은 1기 때는 조용했거든요, 사실. 말은 많이 떠들었는데 본인은 분명히 재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 했던, 밀어놨던 일들을 이번 4년 동안에 막 몰아칠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취임 당일에 바로 이제 우리가 USMC를 파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인사는 그거를 완전히 지금, 목적 자체가 미국입니다, 미국. 성킴 이제 예전 주한 대사를 지금 이번에 사장으로 앉히고 호세 무뇨스라고 하는 미국 북미의 이제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을 대표해서 CEO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구성원들 대부분 봤을 때 미국 통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회장으로 올라간 장재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GM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곳으로 지금 많이 턴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만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 이제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뭐 테슬라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4년 동안은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뷰를 많이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로 인해서 많이 바뀌는 게 이 회사의 뭐 기술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수급이 지금 CATL 배터리를 못 가져오는 게 굉장히 지금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큰 그렇죠. 허들이거든요. 허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좋게 될 거고, 반대로 또 우리한테도 안 좋네.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쪽. 이쪽 부분이 사실은 아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주면서까지 올인을 했던 게 사실은 로보택시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앞으로 나갈 그런 이제 미래 먹거리이자 테슬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의 정점을 찍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규제 자체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싶고,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지금 되게 규제가 많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게 기술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인권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또 많이 산적을 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풀어주게 되면은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 로봇이 굉장히 많이 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 선점 효과와 데이터를 쌓아가는 부분, 또 이제 그를 통해 또 이제 기술을 다시 한 번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동안의 테슬라는 기존의 테슬라랑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류정호 기자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정말 이제 평소에 제가 많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다른 섹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테크하고 융합이 되면 또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여건이 괜찮으시면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이제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한 달 좀 뒤에 한번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